금속 가공의 5개 분야 기술사이신 한국인공지능협회 전관옥 부회장님께서 공정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세이프티 팩토리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전관옥입니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예, 저 마이크를 쓰지 않고 제가 이제 핀 마이크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오전까지는 저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딥러닝이라든가 기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실생활에 우리 제조업 현장에 좀 와닿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프로세스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제 공정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세이프티 오퍼레이션 플래닝, 즉 안전 조업 계획,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숫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숫자 어떻습니까? 이 숫자 이게 작년 한 해 산업 현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로 사망한 인원수입니다. 이게 하루에 6명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17년도보다도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17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산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971명입니다. 나머지가 직업성 질환자인데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971명을 가만히 좀 분석을 해보면 건설 현장이 약 450명입니다. 그리고 그 450명 중에서 또 약 250명이 추락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시죠? 제가 담원구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 부소가 건설 현장에서 3일에 2명씩 떨어지는 이 나라의 안전의 현 주소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죠. 우리가 이러고도 과연 안전한 나라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저 숫자를 1,0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서더로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희 나라의 제조업의 약 3배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라고 사망사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작년 한 해 약 95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절반 수준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거 다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만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사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액시던트. 자,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중에서도 이제 중대산업사고라는 말이 있죠. 저 중대산업사고라는 말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제조 현장에 유해 위험 설비 또는 위험 기계의 누출, 화재, 폭발로 기인하여 사내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업장을 벗어난 장외 주민들에게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우리는 중대산업사고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대산업사고가 다행스럽게도 야간에 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없었다. 즉,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잘 아시죠?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한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이러한 경우를 우리 중대재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 중대재해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고를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PSM, JSA,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고 예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프라,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마인드,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근데 하인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체 사고의 약 80%를 점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분야에서 8개 분야를 얘기하고 있죠. 안전 분야를. 잘 아시겠지만 사고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계 협착, 전기 감전, 화공 폭발, 건설 투락, 대표적인 단어를 쭉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안전관리 잘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 사고가, 이 재해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안전이라는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접근 방법이 1930년대에 하임리히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는 원인이 바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이 바로 개인적 결함과 또 사회적인 환경 또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 결함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어지고 그게 사고나 재해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가 사고 나는 원인을 감안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저기서 만약 기중기가 오고 있다. 그럼 제가 감각적으로 오고 한 번 느낍니다. 야,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퍼셉션, 지각이죠.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제가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사고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내가 잊어버렸어요. 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지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제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실수로 나타나. 또 하나는 이 세 단어보다도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바이올레이션, 위반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에 딱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뭔가 봤더니 차선 위반. 저 내용을 몰랐어요. 보니까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는데 카메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뒤에 있는 차가 바로 브레이크바디로 찍은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위반했으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우리 제조업은 왜 이렇게 관대하냐 이게 관대하냐.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교통사고로 3,7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에서 5,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되게 좋아라 했죠. 하루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통사고로. 그런데 어저께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우리 민식이가 9살 먹은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사각지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CCTV를 달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면 사고가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AI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운전자가 그렇게 불쑥 튀어나온 애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저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우리 엔지니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우리 제조 현장의 바이올레이션에 해당되는 위반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는 우리 산업 현장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좀 뭔가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방법과 개선을 통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풀프루프입니다. 자,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에서는 풀프루프를 뭐라고 하죠? 에라프루프, 실수방지. 그렇습니다. 우리 불량품이 정품에 섞여서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현장의 설비는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우리 근로자가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방법과 개선을 통해서 이를 예방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페일세이프. 우리 제조 현장을 우리가 저 산업공학에서 말하는 맨머신, 우리가 그 맨머신 차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머신 인터페이스인데 그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제조 현장은 이 두 가지 팩터를 지금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시스템이죠. 뭔가 들어가서 생산 변환 활동,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고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은 뭐죠?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제품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세이프티, 즉 공정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공정 안전이 확보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원료 관리에 해당되는 우리의 말하는 근로자와 설비와 재료와 에너지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의 공장장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야, 어저께 생산 몇 톤 됐어? 얼마나 됐어? 어제 품질 괜찮았나? 어때? 지금 어제는 요즘 제조원가가 어떻게 목표 대비 수준이 괜찮아? 자, 이렇게만 얘기를 많이 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장이니까 최소한 7가지 요소로 관리를 하겠죠.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세이프티, 인바이러먼트, 모럴. 한 7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세이프티의 밸류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전을 최우선 경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베이스에 깔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인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이프티 베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안전 기반 관리라는 컨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7대 요소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된 안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7가지 요소가 다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프리벤션 쪽으로 극소화시킬 거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 국가에서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위험성 평가의 한계가 바로 정성적 평가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현장에 우리가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 베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가 아이를 해가지고 성민화를 했습니다. 한 제조 라인에 3교 되면 한 교대에 10명이 근무했는 거를 멤버십 인터페이스 멤버십 차트를 그려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떤 로스가 숨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자동화가 개념이 아닌 로스를 배제해서 그 라인을 속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근무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은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고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안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해적이라고 하는 설비의 위험도까지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 여기 써있는 결함수 분석, Failure Tree Analysis라고 하는 결함수 분석의 정량적 평가까지 갖춰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설비에 대한 reliability, 신뢰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신뢰도를 끌어올리겠습니까? 방법론이 뭡니까? 우리 현장에 예방 보존을 뛰어넘어서 예지 보존이라고 하는 프레딕티브 메인테넌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의 설비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세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공정 변수를 어떻게 하면 센징을 잘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어람 체계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정안전 관리의 4대 축이자 12개 항목입니다. 국내의 PSM 사업장이 잘 아시겠지만 7개 항목에 7개 업종에 51개의 유효한 물질을 다루는 규정 수행 이상을 다루는 회사는 반드시 PSM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ISO 45000에도 위험성 평가가 초반에 나옵니다. 자, 쿠샤 18000, 쿠샤 MS에도 위험성 평가가 4.3.1 항목으로 딱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장을 안전하게 오퍼레이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위험성 평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현장을 안전하게 우리가 돌리기 위한 9가지 항목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비상조치, 애무조치를 적절하게 임무와 절차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SM에 4개 기둥이 있는데 우리 어차피 여러분들 ISO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 현장에 문서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문서와 기록이 현장하고 이렇게 일치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공격 위험성 평가입니다. 자, 프로세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 위험성 평가를 뭔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전에 필히 시행을 하는데 얘를 좀 정량적 평가를 좀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데이터에 입각한 그런 개념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설비 유지 보수하고 변경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변수 템퍼리처, 프레셔, 그 다음에 레벨, 플로우 등 이 공정 변수를 여하이 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UCL, LCL 관리 범위 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시스템화는 도대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접목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공정 변수들을.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74년도 영국의 프릭스보우의 ICI라는 화학회사가 저런 설비가 일순간에 이렇게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고 난 원인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회사 하나가 다 날라갔습니다. 반응기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5번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정비팀에서 제껴버리고 그래서 4번하고 6번 사이를 바이패스 배관으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그 배관에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부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크래킹이 새가지고 베이퍼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옆에 점화원에 해당되는 용접 불티에 점화가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증기운 폭발로 회사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28명이 사망을 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고라고 하는 게 그게 큰 데서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H케미칼에서 폐수 저장고 모다 펌프를 용량 큰 걸로 바꾸다가 그 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그것이 폐수 저장고로 옮겨져 가지고 터져서 현장에 있는 11명 중에 6명이 직사했습니다. 지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자가반전 허가도 하고 있고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는 원인이 뭐냐 말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정 위험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갭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인데 일반적으로 정성적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사고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나름대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경험학적으로 좀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성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정량적 평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함수 분석이나 사건수 분석이나 또는 코스 컨시퀀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원인 결과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설비에 대해서.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과연 인공지능하고 얼마나 연계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현장에 이미 녹아 들어와 있어요. 그 말 표현만 안 썼을 따름이지.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플랫폼도 만들어 놓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ICT 기반 이노베이션도 하고 인더스트리 4.0 지금까지 많은 용어들 빅데이터하고 틀려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서비스, 로지스틱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정말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딱 포인트 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현장의 제조업 설비가 굉장히 많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가동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프로세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공정 변수입니다. 이 공정 변수들을 어떻게 하면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그놈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전까지 그 효율을 올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 말하는 RBI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RBI,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위험도 기반 인스펙션까지 병행을 해가지고 그 설비가 과연 얼마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른 설비의 데미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설비 손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한 8가지 요소가 있는데 얘를 분석을 해가지고 설비 신뢰도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품질 개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량날 확률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품질 관리의 최종 목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안전의 핵심은 바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미니마이징, 최소화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세 단계를 한번 쪼개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한 위험도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해적이라고 하는 해저드 플러스 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위험과 위험 분석, 운전성 분석에 있어서 설비의 보장 가능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리스크 같은 하이 리스크에 해당되는 설비부터 제대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가 제가 아까 PSL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JSA라고 들어보셨죠? 뭡니까? 우리 근무자가 설비 없이 그냥 조립작업만, 단순 조립작업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설비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머신 차트라든가 맨머신 인터페이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그럼 그 분석을 하다 보면 안전만 나옵니까? 이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과연 작업률은 몇 %예요? 과연 작업 여유는 얼마나 돼요? 우리 그만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기본에 해당되는 그 분석을 좀 다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제조 라인의 지금 수준이 지금이 베스트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생산성을 올려줘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물론 여러 가지 항목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영업 구매력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지금보다도 생산성을 더 올려줘야만 됩니다. 3교대로 24시간 돌릴 거 16시간 동안 돌리면 그게 이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설비 신뢰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설비 신뢰도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빅데이터를 얘기하자는 얘기죠.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튀어나옵니다. 센스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회사의 현실에 맞게끔 얼마나 우리가 잘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는 설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비 손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8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응력 부식 균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라는 단어인데, 자, 여수 화학단지라든가 울산 화학단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3, 4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설비들이 많이 노화가 됐어요. 이제 부식이 생길 만큼 많이 생겼고 상당 부분 물론 보수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설비가 상당 부분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현장의 라인들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설비 손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뭔가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설비 하나하나마다의 나름대로의 설비에 대한 그런 손상 메커니즘이 나와줘야 됩니다. 데이터. 그래야 데이터에 입각한 설비 보존 프로그램까지 연기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BI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비파계 검사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NDT라고 하는 Non-Destructive Testing. 이 비파계 검사는 그냥 가끔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화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전에 설비에 대한 이 RBI를 생활화해서 이 데이터의 지금 수준과 상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모니터링이 돼줘야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설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해야 될 게 바로 릴라이블 신뢰도입니다. 그 신뢰도라는 말은 RBI라는 단어와 설비 손상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전에는 신뢰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세이프티 팩토리에 대한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생산 기술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정비 기술도 좋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세 번째로 안전관리 기술입니다. 안전관리 기술의 분야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지금까지 끌어온 레벨에 비해서는 안전 분야가 좀 처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안전에 기본에 한번 충실해보자.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너무나도 정말 베이스적인 아주 기초적인 단어인데 그 말 밑에는 데이터가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로 얘기하죠. 이제 품질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가 끝난다고 합니다. 안전도 이제는 경험으로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로 얘기하자. 데이터가 기반이 안 된 나름대로의 어설픈 안전관리를 얘기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안이 한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맨머신 인터페이스, 이것을 좀 생활화해 줘야만 됩니다. 그것을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사고가 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금 공정 변수를 제대로 센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설비가 됐든 여하튼 장치가 됐든 각종 모든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싱을 통해서 그 설비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신뢰도를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안전관리의 3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안전에 대한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조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마인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까? 요겁니다. 이 축을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보다.
갑작스럽게 이노베이션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안전에 대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끌어올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지금보다는 좀 한 단계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그 고도화라는 말, 아까 전 시간에도 나왔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좀 제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좀 교육도 좀 제대로 하고 관리자들 제대로 좀 교육 훈련을 해가지고 현장을 좀 냉철하게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가를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개선에 좀 반영을 해라란 말이죠. 우리 리더들, 경영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내 대굴지에 H타이어를 갖다 진단을 나갔습니다. 보름 동안 진단을 하면서 기계안전 파트에 약 900건을 제가 지적을 해주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자리에서 훈다벨트에 협작된 중대 재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H타이어 금산 공장은 15일 동안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면적으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 해에 사업계획이고 생산성이고 품질이고 나발이고 다 물건넣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좀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자, 두 번째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설비에 대한 안전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설비 손상 메커니즘입니다. 이제는 설비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경험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화 하자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 위험도 기반 검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비 수명을 예측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잘하냐면 SK가 좀 잘합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도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저변이 확대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공정 변수에 대한 이 센서 기술, 이것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발해 줘야만 돼요. 아니, 현장을 나가봤더니 당장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에러 공정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데 그 공정을 그냥 로보틱스 로봇 기계 하나만 좀 도입해 줄 수 없겠느냐? 나는 그게 더 급하다.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을 우리가 본 각도를 달리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리의 혁신을, 조금 관리의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럼 멀리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식스 시그마 이거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기본에 돌아가서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어떤 변수를 우리가 관리를 해줄 것인가를 좀 제대로 보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설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정변수의 기타 데비에이션, 변동이죠. 그것을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야만 됩니다. 품질 관리에서 우리 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품질 관리에서 7개 점이 관리 상한을 넘어가는 또는 관리 하한을 벗어나는 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와 안전 관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자,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안전 혁신이라고 하는 거, 저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임프루먼트, 지금보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현장의 설비, 우리가 말하는 설비 인프라, 자, 방호장치 제대로 돼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되고 있고, 뭔가 현장에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에 입각한 그런 개선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저는 인프라라고 봤습니다.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이 인프라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세이프티 시스템입니다.
그냥 순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SDS 개념이 우리가 멀티어리얼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정보를 우리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러한 위험성을 알 수 있게끔 그림 문자라든가 경고 표시, 예방 조치 문구를 써서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현장의 시스템을 과연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면밀히 보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조금 더 바꿀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세 번째가 마인드입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처럼 터치앤콜, 자 무죄를 나오다 좋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3개월에 우리 법정안전교육을 갖다가 6시간 이상 하게 돼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사인하기 바빠요. 자 교육을 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달라. 내용이 별로 부실해. 이게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업의 데미지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이프티 마인드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급적이면 데이터화하고 우리가 지금 이 좋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은 숙제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숙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고차원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중대산업사고, Major Industrial Accident라고 하는 이 MIA, 중대산업재해, 이거 도대체 지금도 2142명인데 하루에 6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그냥 사고가 난다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반으로 확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도대체? 예? 이건 남 얘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동료가 지금도 협착사고로 좀 죽어가고 있고 뭔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하나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확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줘야 될 것을 너무 큰 데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얘기죠. 자,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우리 설비 신뢰도, 그 다음 우리 현장에 우리 근로자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가, 이 3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하고 이 과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저는 제가 인공지능협회에서 역할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 안전을 끝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AI, 물론 최근에 드론이라든가 로보틱스를 통해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세이프티를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저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소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